안녕하세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빅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는지. 그래서 이광환 관장님이 전에 설명을 해주셨고, 제가 할 얘기는 그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이거를 얘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일단은 그 빅뱅 우주론이 이제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그 역사를 한번 쭉 돌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현대 우주론이 시작된 게 말하자면 1917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15년에 아인슈타인이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을 해요. 중력장 방정식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현대화된 중력 이론이에요, 그렇죠? 앞에서 봤듯이 그걸 가지고 우주 전체 적용을 해봅니다. 우주 전체 적용을 하는데, 그게 그 이전에는 어떤 과학 이론으로서의 우주론이 없었어요. 그냥 사변적인 우주론, 우주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어떤 이론적인 과학적인 틀 없이 이렇게 그냥 생각만 했었는데, 1917년에 아인슈타인이 이제 중력 이론으로 우주를 다시 기술하기 시작한, 그때가 뭐 말하자면 현대적인 우주론이 시작된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년밖에 안 됐어요. 100년밖에 안 됐는데, 당시 아인슈타인이 어떤 생각이냐면 우주는 영원불변이라고 생각했어요. 영원불변. 뭔가 변하지 않는 거죠. 정적인 우주론입니다. 그 시간에 따라 안 변해요. 안 변하고, 동적인 우주는 거부합니다. 동적인 우주는 거부하고, 그걸 위해서 자기 방정식을 억지로 붙여요.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 아까 잠깐 소개했듯이 이게 뭔가 공간에 뭔가 질량, 에너지가 있으면 그 주변에 시공간에 다이나믹스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우주에 보면은 갤럭시들이 많잖아요. 갤럭시가 뭐 1000억 개, 1조 개 이렇게 있고, 걔네들이 모여서 만드는 갤럭시 클러스터, 무슨 필라멘트 이런 구조들이 있고, 걔네들 때문에 뭔가 우주 시공간에 다이나믹스가 생기는 게 당연한데, 그게 싫었던 거야, 아인슈타인은. 그게 싫어서 억지로 방정식을 고쳐가지고 그런 게 없는 우주를 구현을 합니다. 억지로. 근데 어쨌든 요게 어쨌든 그 과학 이론으로서의 우주론이 이제 시작된 걸로 봐도 무방해요. 이제 100년 됐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이렇게 정량과학을 알기 시작을 한 게, 고민하기 시작한 게. 그래서 이게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의 중력장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냥 구경만 한번 하시라고. E는 MC 제곱 말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게 우변에 있는 게 시공간의 에너지 분포고, 좌변에 있는 게 저게 이제 시공간의 기하학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원래 방정식이 이 모양인데, 이걸 이제 아인슈타인이 손을 대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여기 이제 그리스 문자 람다라고 써있으면서 람다를 손으로 푹 바이핸드라고 그러죠. 푹 바이핸드. 손을 그냥 집어넣어요.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반중력 효과를 써요. 반중력. 그러니까 갤럭시나 갤럭시 클러스터 이런 애들이 중력작용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상쇄시킨 역할을 제가 상쇄시켜가지고 전혀 다이나믹스가 없이, 그래서 이건 반중력 효과를 주는 거예요. 이걸 우주상수라고 불러요. 우주상수.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게 결국 뭐 굉장히 중요해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거를 그냥 이렇게 도입해서 억지로 정적인 우주를 그냥 만들어 놓아요. 이렇게 우주상수로 사다가 이렇게 뭐 이런 거 해피했어요. 아인슈타인은 해피했는데, 근데 똑같은 이론을 가지고 또 따로 연구했던 이제 사람들이 있었어요. 러시아에 프리드만하고 그다음에 벨기에 신분이 주신 이제 조르시 르베트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 똑같은 일반 상대성 이론 가지고 우주에 적용해 봤더니 뭔가 다이나믹한 우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아인슈타인한테 얘기를 해요. 다이나믹한데요?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막 뭐라고 하냐면은 르베트르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수학은 좀 하는지 모르겠는데 물리학을 정말 역겹다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해서 안 거예요. 막 구박하고 막 그런 거 그거는. 근데 사실 이분들의 선구적인 노력 때문에 현대 우주론을, 표준 우주론을 뭐라 그러냐면 프리트나 르베트르,
그 다음에 뒤에 두 개는 로보티스 워커, 코스몰로지라고 불러요. 지금도 그게 표준 우주론이에요. 이분들이 좀 따라하시고. 특히 이제 르메트르 같은 경우에는 뭐 고소하게 된 허블의 법칙도 이제 예견을 하고 1927년에 20년을 학교했던 분들인데 31년에는 원시 원자론 같은 거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주가 다이나믹하다 해서 이런 얘기만 20년대 이제 계속을 했던 거예요. 아인슈타인 특구박을 받은 거죠. 그러다가 아인슈타인이 이제 그 항복을 하게 된 게 29년에 허블이 엄청난 발견을 하게 되죠. 허블이 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허블이 어마어마한 그 만능 스포츠맨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는 저기 자기 주에 일리노이주 높이뛰기 기록도 가지고 있고 시카고 대학 들어가서는 자기 대학 농구팀을 챔피언 우승도 시키고 나중에 아마추어 복서도 하고 천문관습을 되게 좋아했는데 아버지는 뭐라 그러냐, 아버지는 너 법대가 이런. 그래서 옥스퍼드 갔을 때 법학을 전공해요. 아버지가 시키니까. 하면서도 이제 딴짓만 한 거죠. 뭐 물리학과 수업 듣고 천문학 수업 듣고. 그때 허블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인류 천문학자가 되기보다 인류 법률가가 되기보다 산전 천문학자가 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결과적으로는 초 인류 천문학자가 됐어요. 20세기 가장 위대한 천문학자입니다. 29년에 허블을 대발견했는데 그 6년 전에 23년에는 뭘 했냐면 안드로메다를 딱 찍어요. 윌슨 전문대로. 그때는 안드로메다가 우리 갤럭시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게 논쟁거리였어요. 세상에나. 그냥 우리 은하수가 우리 우주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했었대. 1920년까지. 그게 논쟁거리였어요. 100년도 안 됐죠, 그게. 그죠? 그거를 종식시킨 사람이 허블이에요. 안드로메다 사진을 잘 찍어가지고 거기 이제 안드로메다까지 거리를 알려주는 변광성이 하나 찍히는 바람에 안드로메다까지 거리가 80만 광년 나왔을 때 우리 갤럭시 사이즈는 10만 광년 정도 돼서 이거는 우리 갤럭시 안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논쟁을 종식시킨. 지금 우리가 안드로메다까지는 대략 한 250만 광년 정도 되죠. 그게 23년이었는데 29년에는 이제 뭘 했냐면 우리 갤럭시가 우리 우주의 전부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 외부의 갤럭시가 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계 갤럭시를 찾아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46개 외계 은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사를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거리를 아는데 24개고 요 24개가 얘네가 얼마나 빨리 멀어지는지, 그러니까 움직이는 속도하고 지구에서 거리까지 정비라는 관계가 있어요. 정비래. 요게 허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나머지 22개 은하까지, 거리를 모르는 은하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이걸 이제 이 결과로 이제 추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허블이 발견한 게, 이건 이제 나중에 자료인데, 여기 보면 이제 거리에 따라서, 지구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은하들이 멀어지는 속도가 이렇게 직선에 존재한다는 게 이게 이제 허블의 법칙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멀리 있는 은하에서 더 빨리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멀어지는 게 아니라 정비례해서. 요게 이제 허블의 법칙. 그러면 여기 기울기가 나오지, 그래프에서 거리에 따른 멀어지는 속도의 기울기가 나오는데, 그 기울기를 이제 허블 상수라고 해요. 현대 우주론의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는 허블 상수가. 가장 중요한 상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허블의 법칙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면은 이런 상황을 생각해. 우리가 지금 갤럭시 A에 있습니다. 갤럭시 A에. A에서 주변에 있는 갤럭시 Z, B, C, D를 보고 있어요. 허블이 본 게 뭐냐? 한 배 멀리 있는 B하고 Z는 플러스 1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지금 멀어지는데, C는 2배 멀어지니까 2의 속도로 멀어지고, D는 3배 멀리니까 3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어요. 요게 허블이 본 거죠. 이게 허블의 법칙이에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관점을 B로 바꿨을 때 B로 시프트를 해요. 속도를 1만큼 이쪽으로 당기면 C의 속도는 1이 되고 D의 속도는 2가 됩니다. A의 속도는 마이너스 1이 되고 Z의 속도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B에서 보더라도 허블의 법칙이 나와요.
B에서 보더라도 거리에 정비례해서 갤럭시들이 멀어져요. 자, 관점을 C로 바꾸면 C로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거리에 정비례해서 멀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정비례하지 않고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멀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1대 2대 3이 아니라 1대 4대 9가 되겠죠. 1대 4대 9. 1대 4대 9가 되면 B로 시프트를 했을 때 이게 4대 9 했으니까 3대 8이 될 거예요. 3대 8. 3대 8이 되면 이거는 4대 9, 이건 3대 8이니까 B에서 바라본 우주와 A에서 바라본 우주가 다르죠. 다릅니다. 허블의 법칙이 재현이 안 돼요. 다른 갤럭시에서 봤을 때. 거리에 정비례하게 갤럭시들이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 은하에서 허블의 법칙을 봤다. 그러면 다른 은하에서도 허블의 법칙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점입니다. 거리에 정비례해서 멀어진다는 게. 허블이 본 거는 이건데, 그래서 이 관측적 사실의 결과가 뭐냐, 이 의미가 뭐냐, 모든 은하가 모든 방향으로 거리에 비례하는 속도로 멀어진다. 이게 이제 관측적 사실인데, 이 허블의 법칙인데, 이 결과를 해석하는 가장 이제 유력한 방법이 적어도 공간 자체를 생성하는 공간 자체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면은 풍선 위에다가 점 찍어놓고 풍선을 불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풍선 표면에 임의의 두 점 사이 거리가 계속 멀어지죠. 그냥 점들이 각각이 멀어진다기보다 점이 찍혀있는 풍선 표면이 늘어나니까 점들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은하들이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공간의 격자점이 이렇게 있는데 공간의 격자점이 파란색일 때보다 빨간색일 때 두 점 사이 간격이 임의의 두 점 사이 간격이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격자점이 이렇게 늘어났을 때 늘어나기 전과 늘어나기 후를 이렇게 겹쳐놓고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은 같이 늘어나더라도 2배 벌리는 거 2배 더 멀어지고 3배 벌리고 3배 더 빨리 멀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임의의 두 점 사이 거리가 일정하게 팽창하면은 그러면은 허블의 법칙이 완벽하게 재현이 됩니다. 그냥 이 격자점 위에 갤럭시들이 얹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2배 멀리고 2배 빨리 멀어지고 3배 멀리고 3배 빨리 멀어지고 시점을 우리가 이렇게 바꾸더라도 아까 봤듯이 시점을 바꾸더라도 주변에 점들이 멀어지는 양상이 똑같아요. 얘나 그죠? 어디에서 보더라도 똑같은 허블의 법칙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블이 관측한 게 공간이 팽창한다. 그래서 팽창하는 우주를 발견한 거예요. 1929년에. 20세기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과학적 발견 중에 하나. 팽창한 우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는 그러면 우주가 다이나믹스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인슈타인 틀린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제 꼴을 내립니다. 깨갱하고 나중에 31년에 그 허블이 윌슨산 천문대를 받아서 사진도 찍고 이게 이제 저게 이제 저렇게 눈으로 보는 망원경이 아니라 그러죠. 저게 그냥 연출 사진. 그래서 근데 또 이런 31년에 아인슈타인 논문 쓴 거 보면은 뭐 또 정적인 우주와 관련된 논문도 쓰고 막 그러긴 했었어요. 그런데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면 그럼 요거를 이제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궁금해지죠. 그렇죠?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 과거에는 우주의 모든 것이 굉장히 좁은 영역에 다 집중이 돼 있었을 거다라고 추론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거꾸로 돌리면.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한 점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됐을 거다라고 추론할 수가 있죠. 그 순간이 이제 빅뱅입니다. 그 순간. 그래서 팽창하는 우주를 발견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빅뱅 우주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팽창한 우주 시간 거꾸로 돌리면은 이게 태초의 우주가 고온 고길 때 한 점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 한 점은 이게 지금 우리의 어떤 과학적인 어떤 틀이나 수학으로는 사실 이게 잘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영역이긴 합니다만 추론을 하는 거죠. 이런 어쨌든 이런 시점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조르스 루메트르는 31년에 원시 원자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했었고, 요게 그 보통 이제 빅뱅 이론의 원조격에 해당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빅뱅으로 검색하면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게 생각이 나와요. 아무튼 이분들 덕분에 빅뱅이라는 이름이 많이 또 알려진 거는 또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빅뱅 이론이 저렇게 이제 팽창한 우주를 발표한 게 29년이고, 그럼 당연히 빅뱅 우주론이 맞을 것 같고 그게 아주 이렇게 주도적인 이론이 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 이제 경쟁하는 이론들이 몇 개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정상각도 우주론에 스테디 스테이트 코스몰로지라는 건데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주장을 했던 그래도 그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저분도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반대로 최고의 천문학자들이었는데 이분들의 주장이 우주는 팽창하는데 뭐 관측자 사실이니까 부인할 수 없죠. 팽창하긴 하는데 그 사이로 새로운 물질들이 자꾸 생겨난다는 거예요. 팽창하는 그 사이로 뭔가가 자꾸 생겨나고 그래서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거예요.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언제나 같은 모습을 주시하는 그런 우주론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우주 원리, 이게 우주 원리라고 하는데요. 언제 어디 그러니까 어디나 똑같다. 우주는 어디를 보더라도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걸 이제 우주 원리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우주 전체로 정말 확장을 할 거예요. 우주는 언제나 항상 같은 모습을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 시작도 끝도 없고 이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앞에서 그 말씀드린 우주 배경 복사 그게 아마 64년 발견이고 논문이 65년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로 이제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 그 프레드 오일이 이제 라디오 BBC 라디오에서 이제 최신 과학을 해설하는 그런 방송을 해요. 뭐또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사실 그냥 뭐 네. 우리도 요새는 이렇게 뭐 과학 프로 같은 것은 많잖아요, 그죠? 라디오 나와가지고 뭐 저희도 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실리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이제 이 사람은 정상 상태 우주론하고 우주론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빅뱅 우주론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이상한 이론들 중에는 모든 물질, 우주의 모든 물질이 과거의 어떤 특정한 순간에 한번 빵 터지면서 크게 빵 터지면서 다 만들어졌다. 라고 주장한다. 그런 가정하에까 이런 이론들이 얼마나 어이없냐라고 비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나중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 이런 single huge explosion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한 거죠. 이게 호일은 이제 이 상대 이론을 좀 이렇게 빈정내듯이 어떻게 말이 되냐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빅뱅 아이디어가 자기가 보기에는 뭐 굉장히 이렇게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죠. 피겨 스테이크도 있고 이렇게 그 빅뱅이라는 이름은 그 경쟁하는 이론의 지지자를 붙여준 이름이에요. 너무 잘 붙였죠, 빅뱅. 그래서 그냥 이제 여전히 빅뱅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쟁하는 이론이긴 했는데 이 빅뱅의 이제 가장 유력한 쪽으로 보통 세 가지를 뽑아요. 팽창하는 거죠. 거꾸로 돌리면 되니까.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가 아까 그 이광환 과장님이 소개했던 가벼운 원소들 우주에 보이는 그 다음에 이제 우주 배경 복사 이렇게 뭐 제일 중요한 거 세 개를 이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이건 허블의 법칙 29년에 만들어졌죠. 그리고 가벼운 원소들은 이제 빅뱅 핵합성이라는 걸로 설명하는 건데 이게 그 48년 아까 얘기했던 알파메타 가마 논문.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 화석이에요, 화석. 그리고 관장님이 이제 빅뱅의 메아리라고 굉장히 멋진 이름을 붙이셨는데 이게 이제 이것도 이론적으로 처음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제 48년이고 그 벨 연구소에 있는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운 좋게 발견한 게 이제 64년. 그래서 빅뱅 해역성이 이게 이제 아까 그 알파 델타 과목인데 이제 헬륨이 보면은 지구엔 별로 없지만 우주에 되게 많잖아요. 우주에 되게 많은데
별에서도 어차피 핵융합 반응은 별에서 하니까 별에서도 헬륨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우주에서 보는 헬륨을 턱도 안 되는 거예요. 헬륨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뭔가 다른 소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한 게 뭐냐, 빅뱅 직후에 좋고 굉장히 고온과학의 그런 상태에서 핵물리학의 원리들을 적용하면은 그러면은 수소 헬륨 비율이 대략 뭐 10대 정도로 나오는데 이런 걸 이제 계산한 거예요. 그런 거를 계산을 했고, 그래서 이 논문이 이제 그 아까 에피소드 소개했지만은 가모프가 장난쳐가지고 베타 이름이 들어가고 알파 베타 감마 논문이고, 요 논문이 엘프의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박사학위 논문. 그래서 이거 이제 공개 발표를 할 때 지역 언론에 이게 막 이제 소문이 돕니다. 새로운 우주 이론 나왔는데 이게 뭔가 신기한 거 설명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기자들이 한 몇백 명 몰려와, 한 200~300명 몰려와가지고 취재를 하고 다음 날 신문에 쫙 기사가 나가는데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 이제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가죠. 세상에 5분 만에 만들어졌다. 원자핵이 빅뱅 직후 몇 분 내에 만들어졌다라는 걸 이제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썼고, 헬륨보다 이제 더 무거운 원소 설명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리튬 같은 이제 리튬 정도까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일 가벼운 애들 몇 가지 동위 원소까지도 이제 성공적으로 설명하는 게 빅뱅 핵 합성인데, 이게 뭐 이제 수소, 중수소, 뭐 삼중수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리튬, 헬륨도 헬륨 3,4 이런 게 있고, 리튬도 뭐 동위 원소가 있는데 꼭 가벼운 몇 개 원소들, 그게 이게 이제 줄여서 BBM이라고 하는데 빅뱅 핵 합성. 저희 이론에 따르면 그 가벼운 원소들의 존재 비율이 세트로 결정돼요. 세트로. 그러니까 한 개만 정해지는 게 아니라 몇 개의 가벼운 원소들이 세트로 정해져요. 세트로 정해지는데 그거 관측해 보니까 그거랑 세트로 맞는 거예요. 세트로. 이거는 우연히 맞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한두 개가 맞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가벼운 원소들이 세트로 이론하고 실제가 맞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일이지. 그래서 이거는 정말 빅뱅 직후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벼운 원소들이 만들어졌구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빅뱅의 증거가 사실 되는 거고, 이 가모프는 소련에서 이렇게 망명한 사람인데 소련에서 탈출하려고 한 3번 시도를 합니다. 3번.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마누라하고 와이프하고 카약을 타고 흑해를 건너려고 해요. 당연히 실패합니다. 두 번째도 실패하고 세 번째인가 이렇게 뭐 국제학회 간다고 해서 이렇게 그런 쉬운 방법이 없는데, 아무튼 그랬었고, 엘퍼는 그 이제 대학원 학생이고 박사과정 학생이었고, 베테는 그 태양이 왜 빛을 내느냐, 핵융합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별이 빛을 내는지 에너지를 내는지 이제 그런 거를 처음 규명한 안데모 최고의 물리학자고, 그래서 아까 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엘퍼는 굉장히 이제 싫어하고 그래서 요거 학위 논문 쓰고 그 다음 바로 한 일이 이제 허먼이라는 사람하고 한 게 뭐냐면은 이제 빅뱅 직후에 뭔가 또 다른 어떤 흔적이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논문을 썼어요. 애초에 이제 빛이 있었을 텐데 그게 원자핵이 만들어진 거는 이제 몇 분이냐, 빅뱅 직후 몇 분이냐, 그게 이제 BBM이죠. 빅뱅 핵합성인데, 그런데 이게 그때는 여전히 고온 고압의 상태라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가진 애들이 다 찢겨져 있어요. 하나로 안정적인 원자를 만들지 못하고 찢겨져 있는 플라즈마 상태고, 그래서 이 플라즈마 상태에서는 이 빛이 양자역학적으로 광자라는 애들인데, 이게 광자는 전자기 상호작용을 얘기하네요. 그래서 전기를 가진 애들 사이에 있으면은 그 자리를 막 돌아다니는 정신이 없어요. 거기 갇혀 있습니다. 거기 갇혀 있다가 온도가 한 3000도 켈빈 정도 이제 내려가면은 정기적으로 중성이 원자가 만들어지고 전자하고 원자의 결합해서, 그러면은 빛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이때쯤 되면 이제 태초의 안개를 거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빅뱅 직후에 약 38만 년 정도고, 우주의 온도는 3000 켈빈 정도 될 때고, 우주의 사이즈는 지금보다 대략 한 1100배 정도 작았을 때, 그 무렵에 빛이 빠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리이오나 뭐 재결합 뭐 이제
라스트 스캐터링 이런 말도 씁니다. 그래서 우주 초기 플라즈마 상태를 벗어난 빛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합니다. 요게 38만 년이면 되게 긴 시간인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138억 년에 비하면은 이걸 이제 보통 어떻게 비하냐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가 현재 그 다음에 1층 바닥 땅 지면이 빅뱅의 순간이라고 했을 때 38만 년이 언제냐면 지면에서만 1cm 정도 되는 높이. 그리고 또 다른 비유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우주 달력이라는 게 있어요. 1월 1일 0시 0분이 빅뱅의 순간이고 12월 31일 24시 0분이 현재라고 했을 때 38만 년이 언제냐면 1월 2일 새벽 2시 정도예요. 정말로 빅뱅의 순간인 거죠. 사실 큰 타임 스케일로 보면 빅뱅에 굉장히 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또 많이 그렇게 좀 알려지지 않다가 이제 여기 뭐 프린스턴의 뭐 디케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거 찾아서 열심히 또 어떻게 하면 저거 찾으실까 말이에요. 찾으러 다녔는데 결국은 찾지 못하고 그 이웃 동네에 있는 벨 연구소에 천문학은 거의 1도 모르는 벨 연구소 위성하고 통신하는 안테나만 가지고 이제 하다가 우연히 우주에서 모든 방향에서는 잡음을 이렇게 캐치를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야? 그렇게 그냥 사실 얻어걸린 거예요. 얻어걸려서 그 소문을 듣고 그 우주 배경 모사를 추적하는 천문학자들이 이게 자기네들이 찾던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줬죠. 운 좋은 걸 당할 수가 없어요. 운빨이 좋은 거예요. 그냥 정말로 빅뱅의 화석을 가다가 발에 걸려서 빅뱅 화석이 걸려서 그냥 얻어주는 겁니다. 뭐 천문학 500년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공로로 벨 연구소의 펜지아사가 벌써 78년인가 노벨상을 받아요. 노벨상 받았는데 정작 엘퍼는 노벨상 못 받습니다. 못 받고 나중에 그래서 이제 말년에 이렇게 인터뷰한 거 보면은 굉장히 이제 막 심사가 안 좋아요. 심사가 안 좋아서 이제 보면은 굉장히 이제 막 험한 말도 뭐 F로 시작한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빌어먹을 예일 연구소의 안테나 처음에 우주비행 복사를 감지했던 그 안테나에 나를 초대하지도 않았다 뭐 이제 이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하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참 그렇죠. 알파베타 가만 논문도 그렇고 어쨌든 이걸 64년 발견하고 이걸 발견했을 때 스티븐 호킹이 뭐라고 코멘트했냐면은 정상 상태 우주론의 관뚜껑에 못을 박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게임 오버.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정말로 도미넌트한 가장 믿을 만한 우주론이다라고 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한 게 이제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한 거고 이후에 이제 보여듯이 90년대 89년에 이제 코비가 올라가고 인공위성 이제 띄어가지고 WM 플랑크까지 지금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분석하면은 우주에 대한 거의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빅뱅을 얘기할 때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죠?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제 이거죠. 빅뱅이 이제 무엇이 있었느냐. 그죠? 여기에 대한 옛 성현의 지혜가 있어요. 옛 성현의 지혜. 이분, 아우구스티누스. 로마 시대. 자, 이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아요. 신이 우주를 선조하기는 도대체 무엇이 존재했을까? 종교인들은 비슷한 고민하는 거예요. 저런 질문에 시달려요. 이분의 답이 뭐였죠? 이분의 답이? 네? 이분의 답은 신이 우주학의 시간을 참조했기 때문에 그 전을 묻는 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명쾌하죠. 명쾌하죠. 그래서 과학자들도 이런 비슷한 얘기예요.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빅뱅과 함께 지금의 시공간이 탄생했기 때문에 그 이전을 묻는 건 의미가 없다. 이런 답변을 많이 해왔었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빅뱅과 함께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어떤
그런 이제 얘기들이 사실 좀 나옵니다. 잠깐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자, 우리가 그 세상 만물을 구성한 가장 기본 단위가 원자예요. 그 원자 안에는 뭐가 있냐면 원자핵이 있습니다. 플러스 연결가진. 원자핵은 다시 들여다보면 양성자, 중성자가 있어요. 플러스 연결가진에 전기가 없는 핵. 요게 한 1950년대까지는 얘네가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최소 단위를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안에서 쿼크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쿼크가 최소 단위예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거.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쿼크도 나중에 뭔가 더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게 이제 쿼크가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이게 포인트 파티클이에요. 사이즈나 볼륨이 없는 점입자. 점 안에 모든 물리적 성질이 다 들어가 있는 무게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점입자라는 패러다임으로 가면은 그러면은 뭐 무한히 사실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기술이 더 좋아지면 지금까지 역사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이런 패러다임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패러다임은 뭐냐면은 이게 우주 만물의 근본적인 단위가 사이즈가 없는 점이 아니라 1차원적인 구조물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끈이론이에요. 이게 이제 70년대에 나왔습니다. 70년대 우연히 발견한 이론인데 끈 이론을 이제 끈 이론에다 양자학을 적용해가지고 그러니까 1차원적인 구조물에다가 양자학을 적용해서 수학을 열심히 돌려보면 그러면은 끈 이론이 만족하는 시공간은 10차원이 돼야 돼요. 10차원. 수학적으로 컨시스턴트한 이론이 되려면. 근데 이제 시간 1차원이 공간 9차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해야만 끈 이론이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다. 수학적으로 컨시스턴트한 이론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3차원이잖아요. 시간 1차원에 우리는 4차원 시공간에 살고 있어요. 6차원이 어디 갔냐 이렇게 되는 거죠. 6차원이 어디 갔냐면은 이제 사람들 생각이 시공간의 모든 점에 6차원 구조물이 굉장히 작게 말려있다 이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지금 이게 이 마우스 줄이 그냥 관장님 죄송합니다. 기구를 제가 파손하려고. 자 여기 이제 그냥 여러분 머릿속 1차원이죠. 그래서 그냥 선 하나 이게 1차원입니다. 근데 가까이서 보면 두께가 보여요. 가까이 와서 보면 새로운 차원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르는 차원이 굉장히 좁은 시공간의 영역에 있을 수 있다. 6차원이 말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끈 이론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6차원 시공간, 6차원 공간이 어떻게 말려 있을 수 있느냐 시공간의 각 포인트마다 그 과정을 이제 조미라고 차원 다짐 이런 말합니다. 컴퓨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4차원에다가 6차원 구조를 만드는 방법이 이제 컴퓨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아주 원이나 도너스 모양이나 간단한 기하학적 구조로 시도를 하기도 하는데 좀 잘 안 맞아서 테크니컬하게 모르셔도 되고 결국 제일 비슷한 걸 찾아내는 게 이제 칼라디하고 다양체라는 게 굉장히 수학적으로 복잡한 구조물인데 이제 저런 기하학적인 6차원 구조물이 있으면 뭔가 현실하고 잘 맞다. 이런 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다른 디테일은 여러분 모르셔도 되는데 저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어서.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이 경우의 수가 꽤 많아요. 그 점이라는 과정에 이걸로 구현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무리가 없는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컨시스턴스한 어떤 바닥 상태, 진공 상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 상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조물주가 우주를 만들 때 초기 우주 상태를 어떻게 세팅할 거냐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바닥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컨시스턴트한 어떤 최초의 출발 단계, 어떤 물리적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또 우주가 뭔가 우주를 생기게 할 수 있는 그런 최초의 어떤 상태, 가능한 상태 그런 걸 이제 진공 상태, 물리적 바닥 상태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경우 수가 여러 개 나오는 거예요. 몇천 개, 몇만 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몇만 개 정도면은 해볼 만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이제 그 물리적 바닥 상태가 너무 많아서 이게 풍경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랜드스케이프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거를 2000년대 초반에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이클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끈이론하는 사람이 이걸 해봤어요. 특정한 끈이론 모형에다가 이게 지금 가능한 이 끈이론에서 만들 수 있는 가능한 물리적 진공 상태가 몇 개가 있냐 대충 해봤더니 12,500승계가 나왔어요. 대충 해봤더니
이거는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숫자예요. 감당이 안 되는 숫자. 왜냐하면 우주의 나이를 초로 바꾸면 10의 17승초밖에 안 돼요. 10의 17승초. 저에게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주가 시작 빅뱅 직후로 1초마다 사진을 찍어도 사진 상수가 17승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동영상을 찍었다. 동영상이 보통 초당 20번 돌아가죠. 100번 해봅시다. 100번. 초당 한 100개 찍어가지고 동영상 찍었어요. 그래봐야 10의 19승계예요. 동영상을 찍어도. 거기에 비하면 지금 10의 500승계는 얼마나 많은 거야. 우리 우주의 광재수가 이 정도 되는데 저 숫자는 감당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서스피크가 이걸 풍력이라고 이제 스트레인 에스케이프라고. 자 이렇게 되면은 아니 이 중에 이렇게 많은 것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도대체 저거 중에 어떤 거냐라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겠죠. 저렇게 많은 것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거 좀 너무 엄청난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레너드 서스피크는 이제 입장을 바꿔요. 맞아요. 이걸 이제 스테이트 SPB라고 해서 부르기 시작해요. 이게 2003년인데 이게. 그래서 이분이 서스킨트가 끄리온을 70년대 처음 만들었던 그 파더 중에 한 명이에요. 파더 중에 지금도 아직 살아계시고 지금 프론티어 물리학자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처음 쓴 그 대중서가 우주의 풍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사이언스 북스에서 나온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유일무이한 끈이론이나 목표는 신비로다. 이걸 포기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지구 형태가 많은 것은 축복이다. 이렇게 이제 관점을 바꿀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10이 500승계, 내지는 500승계, 1000승계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우주에 맞는 어떤 그런 초기 상태를 정하는 뭔가 물리 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과학자들의 로망이죠, 사실은. 이런 거를 추구해 온 게 사실 과학 역사예요. 뉴턴이래로 과학 역사인데 이걸 좀 어려워서 지금 선택의 원리라는 게 이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스킨트가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거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 게 없고 질문이 잘못됐다. 그래서 가능성의 풍경만 있을 뿐이지 선택의 어떤 그런 근본적인 원리가 없다라고 관점을 바꾸자는데 이게 이제 랜스케입니다. 랜스케. 그러면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론적으로 가능한 우주가 엄청나게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멀티버스죠. 멀티버스. 메가버스라고 멀티버스. 그래서 여러 개의 가능한 우주가 있는데 그 각각을 거품 우주 내지는 이제 포켓 우주, 평행 우주라고 부르고 그것들이 모여있는 집합체를 다중 우주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끈이론이 맞다면은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우주의 상태가 우주가 무지하게 많을 수 있다. 최소한 15승계 정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아까 이제 이광훈 관장님이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급팽창, 인플레이션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빅뱅 직후에 우리 우주가 엄청나게 뻥튀기를 한 번 합니다. 사이즈가 엄청나게 뻥튀기해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갑자기 10에 몇십 승계가 갑자기 커져요. 그런 시기가 있었다. 그 뻥튀기 시기를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급팽창. 그거를 하다 보면은 그 이론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우주 곳곳에서 그런 급팽창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걸 이제 영구 급팽창이라고 합니다.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달리 얘기하면은 지금도 우주 다른 곳곳에서는 말하자면 일종의 빅뱅 같은 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일어나면서 새로운 우주를 만들고 있고 그 각각이 예를 들어서 이론적으로 가능한 어떤 물리적인 상태의 경우 수가 끈이론을 만약에 사용을 하면 그게 한 12,500승계 된다는 거죠.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각각이 서로 상호작용 안 하고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 그냥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고, 그치,
우주 배경 복사에 다른 우주의 그림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수도 없는데 그거 이제 사람들 스치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무튼 여러 개의 우주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각각의 우주에는 물리 법칙이나 물리 상수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 우주에만 적용되는 법칙이 F는 MA가 다른 우주라면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E는 MC 제곱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우주에서는. 여기에 동조하고 나선 게 스티븐 호킹이에요. 위대한 설계라는 책을 몇 년 전에 썼는데, 여기 물로비노프라는 분하고 이제 공저자긴 한데, 이 책이 나왔을 때 국내 언론에 나와요. 무신론 주장. 과학은 신을 불필요하게 만든다. 신은 필요 없다. 사후세계 천국으로 산이다. 천국 사후세계가 없다. 다 이런 식으로 서평을 썼어요. 저한테도 전화해가지고, 저기 박사님, 호킹이 신이 없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해요. 당연히 없다 그러지. 호킹, 과학자들이 보통 이렇게 GOD를 얘기하면 범신론적인 GOD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책의 포인트는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책의 포인트는 이게 아니에요. 신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내용은 서스킨트 입장에 동조하고 났습니다. 동조하고 나서서 수많은 거품 우주들이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생겨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우주도 그 많은 우주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이고, 그리고 각각의 우주에서 법칙들이 다 다르다. 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우주의 모든 면을 기술할 수 있는 단일한 수학적 모형이나 이론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뉴턴 이래로 지금까지 20세기 내내 과학자 배운 게 원리 이거거든요. 단 하나의 유일한 원리, 궁극의 이론. 이게 뭘까? 이거를 찾아왔었거든. 끈이론이 왜 각광을 받았느냐? 이 유력한 후보였어요. 제일 유력한 후보. 단일한 수학적 이론, 단일한 과학 이론이라고 해서 각광을 받는 게 끈이론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12,500세계가 나오니까 좌절을 겪은 거지, 거기서. 그거를 입장을 바꿔서 다르게 해석하자라고 하는 게 서스킨트 주장이고, 이걸 포기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포기하자는 거고, 거기에 호킹이 동조하가 나선 겁니다. 호킹이 동조하가 나고, M 이론은 이제 끈이론에서 확장된 이론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유를 주죠. 지구를 재현하려면 지도 여러 장을 이제 이어붙여야 하듯이 과학 이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 개의 이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봤을 때 위대한 설계에서 하는 내용. 다중우주나 랜스케이프의 그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는 거죠. 그럼 이제 다양한 우주들에서 지금 우리 우주에서 보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다양한 값을 가진다. 다른 우주에 따라서 그 자연 법칙들은 어떤 형태도 가능하고 다양한 값들과 그걸 자유롭게 써준다. 다양성의 가능성을 펼쳐졌다. 랜드스케이프로. 그래서 급팽창, 우주 급팽창이 맞아요. 급팽창 하는 사람들 거의 다 영구적으로 끊임없이 곳곳에서 이런 거품 우주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꿈풍경에서 봤듯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우주의 개수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 이게 이제 다중우주를 다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다중우주를 가리키고 있고, 이걸 이제 적극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무한히 많은 가능성의 세계가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은 물리학에서 고민한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해결이 되고, 이제 그렇게 많으면은 10에 500승계나 있으면 그 중에 하나는 우리 같은 인류가 생길 수도 있잖아. 10에 500승계나 되면. 그래서 신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킹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신이 없다라는 거, 호킹이 신이 없다고 선언하는 걸 가지고 이제 그것만 타이틀 따서 쓰면 안 되는 거지. 지금 이게 과학적으로 이런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 규칙, 뭔가 하나로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그런 어떤 단일한 법칙이나 규칙 이런 거는 포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호킹이 뭐라고 했냐면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 과학사의 전환점에 있는 것 같다. 물리 이론의 목표 조건에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돼.
상당히 이건 좀 획기적인 제안입니다. 이게 나온 지 이제 2003년에 랜스케이프가 나왔으니까 이제 뭐 한 10여 년 좀 지난 거잖아요. 어쩌면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들어올지도 몰라요. 아닐 수도 있고. 나중에 가봐야 알겠죠. 자, 그래서 과학의 패러다임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요? 19세기까지는 결정론이었어요. 뉴턴 역학이 저겁니다. 초기 조건 때려놓고 다이나믹스 때문에 결과가 다 나와요. 아직도 우리가 아는 과학의 신상은 다 저거예요. 결정론입니다. 초기 조건 놓고 계산하면은 그 어떤 불확정성도 없이 결과를 잘 알 수 있다. 이게 과학이죠. 이게 과학이에요. 우리가 아는 과학이 다 이거예요. 저거랑 제일 비슷한 게 뭐냐면 사주 있어, 사주. 사주가 왜 초기 조건 넣으면 인간의 운명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결정론이에요. 사주가 결정론이기 때문에 비과학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뉴턴 역학을 부정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를 해야 돼요. 근데 과학에 대한 신상은 아직도 그게 많이 박혀 있습니다. 결정론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게 20세기 가면은 확률론으로 바뀌어요.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우리가 확률 분포만 알 수 있지 구체적으로 뭐가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나왔을 때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아인슈타인 대표적으로. 그게 무슨 사이언스냐. 그게 무슨 사이언스냐. 과학은 모름지기 결과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앰비규어티가 있는 게 사이언스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100년 전에. 이 입장에서 보면 이건 과학이 아닙니다. 이건. 근데 이게 지난 100년 동안 너무 잘 맞아. 결국 그래서 그 위대한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영원한 패배자로 남아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양자역학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게 너무나 당연해요. 20세기 패러다임. 그래서 모던과 클래식을 가르는 기준이 이거예요. 디터미니스틱하냐 프로바빌리스틱하냐. 패러다임이 이렇게 한번 크게 바뀝니다. 크게 바뀌는데 여전히 안 바뀐 건 뭐냐. 20세기까지도 여전히 안 바뀐 건 이거예요. 궁극의 이론을 찾으려는 노력은 여전히 안 바뀌어요. 여전히. 양자역학 시험 못 쓰는 사람들 다 20세기 내내 이걸 찾아냈어요. 파이너스. 그래서 99에서 2000년 넘어갈 때 뉴 밀레니엄 막 이러고 Y2K 하고 그죠? 그때 새천년을 전망하면서 막 이렇게 과학자들 뭐 네이처나 이런 데서 이렇게 그 유명한 과학자들한테 인터뷰한 거 중에 보면 이제 최종 이론, 궁극의 이론 이런 데 대한 얘기들이 막 나와요. 왜냐면 95년쯤에 끈이론이 되게 이제 2차 혁명이라는 걸 하면서 굉장히 성공 가도를 달리거든요. 뭔가 고지가 머지않았다. 물리학의 마지막 성배가 머지않았다. 라고 하는 기대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95년 이후로. 그래서 뭔가 최종 이론에 거의 한 발 더 다가섰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승폭돼요. 20세기 내내 과학자들한테는 이겁니다. 궁극의 이론, 최종 이론 또는 만물 이론 이런 걸 찾아 나서요. 20세기 말에.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 결정타를 맞은 거예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게 2003년에 랜드스케이프가 나오면서 가능성의 다중우주로 넘어가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거도 보면 이 관점에서 보자면 이건 사이언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과학자들 대상으로 여론조사하면은 이거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겁니다. 이 관점에서 이건 사이언스가 아니에요. 무슨 가능성에 뭐 하자는 거야? 이런 거지. 그리고 과학하는 보람이 뭐냐 이거예요. 가능성만 늘릴 때. 그런데 이게 사실은 비슷한 기후, 보통 이제 과학자 욕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드는 기후가 어떤 게 있냐면은 지구-태양 거리예요. 지구-태양 거리. 지구-태양 거리가 얼마죠? 1억 5천만 킬로미터죠. 네. 어우, 정확하게 잘했습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리고 다른 이제 수성, 요성, 행성들 그 궤도가 다 있잖아요. 거기에 뭔가 자연의 근본을 올리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옛날 사람들이. 케플러 같은 사람. 그래서 케플러가 젊었을 때 했던 일이 뭐냐면은 그 행성의 궤도에다가 플라톤 입체 5가지 있죠. 4면체, 6면체, 8면체, 12면체, 20면체. 다 맞나요? 제가 다 얘기했는데. 그 5개를 가지고 행성 궤도를 짜 맞추려고 해요.
지금 우리 생각에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는데 그때는 행성 궤도 사이즈의 뭔가 자연의 근본 원리가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지금 우리가 알기로 뉴턴 역학 나오고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지구 태양 1억 5천만 킬로미터인 거는 그냥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역사적인 우연인 거예요. 우연인데 우연히 그 거리가 적당해서 지구라는 행성에서는 우리 같은 생명체가 생겨나서 진화하기 적당했던 거지. 우연히 그렇게 된 거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태양 거리에 뭔가 근본적인 자연의 원리가 있을 거라고 탐색하는 건 잘못된 지점을 파고 들어가는 거라는 거지. 지금 돌이켜보면. 그거와 마찬가지로 왜 우리가 그 많은 가능성 중에 이 우주에 살고 있느냐, 그런 어떤 슈퍼셀레션 룰이 있느냐, 한 큐로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원리가 있느냐를 그런 걸 추구하는 거는 지구 태양 거리가 왜 1억 5천만 킬로미터인지를 근본 원리로 따지려는 것과 비슷하게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역사적 우연일 뿐이라는 거지. 이 관점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관점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에 지금 이게 이제 확정이 되면 이건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로 나중에 기록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빅뱅이 굉장히 유니크한 순간인데 그렇잖아요. 빅뱅이 굉장히 유니크한 순간인데 이 입장에서 보자면 그냥 흔해 빠진 일이지. 10의 500승계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런 쪽으로 지금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코페르니쿠스의 원리라는 게 있죠. 코페르니쿠스가 천구 예전에 관하여를 쓴 게 1543년이에요. 즉 쓰자마자 죽어요. 태양 중심설이죠, 그죠? 지구 태양 위치만 바꾼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임팩트가 코페르니쿠스의 임팩트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구가 더 이상 특별한 행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니까 우주의 중심은 굉장히 특별하죠. 그런데 거기서 변방으로 밀려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구가 더 이상 특별한 행성이 아니라는 거야.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그 종교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죠. 거기서 몇백 년 지나서 300년 지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윈이 나와요. 종이 교였은 게 1850년입니다. 300년 정도 지났죠? 종의 교훈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인간이 특별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책에서는 존재의 큰 사실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인간이 제일 위에 고등한 생명체가 있고 그 밑으로 모든 하이라키가 쫙 줄 서 있는 이런 거 생각했는데 진화론이 주장하는 거는 우리가 더 이상 특별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소개했던 거 뭐가 있어? 1923년에 허블이 발견한 거. 우리 갤럭시가 더 이상 우주의 특별한 갤럭시가 아니라는 거죠. 안드로메다 병광성을 보면서. 그죠? 그 중간에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2003년에 랜스케이프이 나오면 이거는 뭐겠어요, 그러면? 우리 우주가 더 이상 특별한 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우주를 있게 한 빅뱅도 특별한 빅뱅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곳곳에서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 코페르니쿠스의 원리가 작동을 만약에 한다면 그것이 가장 우주적인 규모로 일어나야 하는 게 랜스케이프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빅뱅 이전을 묻는 것이 우리 우주에서 빅뱅 이전이 뭐냐를 묻는 거는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으나 멀티버스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를 묻는 거는 또 뭐 나름 여기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전히 이제 과학자들 대상으로 투표를 하면은 많은 지지를 못 받을 텐데 분명히 아직 거부감이 많아요. 이게 무슨 사이언스냐라는 거부감이 많지만 또 과학은 그렇게 다수결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프론티어에 있는 굉장히 영향력 있고 훌륭한 업적을 내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식의 지평도 따라서 좀 넓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쪽이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데 머리로 생각하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이제 계속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실제 멀티버스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멀티버스끼리 어쩌다가 충돌하는 수가 있어요. 어쩌다가. 그러면 엄청난 충격파를 주겠죠. 중력파. 그런 게 이제 흔적을 남길 수가 있어요.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우주의 그림자가 우주 배경 복사에 흔적을 남긴다든지 이런 거 보면 완전 대박이겠죠. 대박. 앞으로 그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우리 우주가 과연 유일한 우주냐. 요거를 규명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 옛날에 한 얘기가 있어요. 아인슈타인 참 잘 나갔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내가 진짜 관심 있는 거는 신이 우주를 만들 때 뭔가 선택 여지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한 분이 되겠어요. 요게 이제 뭐냐면은 신도 어쩌지 못하는 궁극의 자연 원리를 알고 싶다는 거죠. 이게 20세기적인 기획이에요. 유일한 원리, 궁극의 원리 이걸 찾아내는 게 아인슈타인의 이 말에 사실 로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멀티버스에 살고 있으면 그 여지가 너무 많다는 거지. 그죠? 10에 500승계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0세기 질문에 대한 21세기적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에게 선택 여지가 있었을까? 너무 많았다. 이게 21세기의 답변인데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21세기의 질문은 뭐가 돼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멀티버스가 맞다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자연을 바라봐야 될까? 이제 이 고민도 좀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